어두운 터널을 홀로 걷는 듯한 인생에서 우리는 때로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됩니다.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많은 이들이 그리는 행복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꿈이 산산조각 나고 믿었던 울타리가 나를 가두는 지옥의 감옥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7년간의 끔찍한 결혼 생활 끝에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찾은 한 여성의 처절하고도 통쾌한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저는 작년에 남편과 이혼하고 현재 혼자 살고 있는 35살의 여성입니다.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7년.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지긋지긋했던 악몽 같은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혼하고 나면 가끔 전 남편 생각도 나고 좋았던 기억 때문에 다시 새로운 사람을 찾게 된다고들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 남편과 그 시댁 식구들이라는 악마들 때문에 저는 앞으로 영원히 재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려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고 결혼 생활이라는 것 자체를 제 기억 속에서 완전히 도려내고 싶을 뿐입니다. 물론 우리의 결혼이 파탄에 이른 것에 제 잘못이 전혀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처음부터 제 몫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부당한 일에 마땅히 해야 할 말도 제대로 못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저는 여전히 후회와 악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그때의 시댁을 더 시원하게 뒤집어 엎고 쌍욕이라도 퍼부으며 더 날뛰지 못했던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대체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최근까지도 그 악마 같은 인간들이 아무렇지 않게 연락해서는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있을까요? 그 집안 식구들 얼굴이 꿈에라도 나오면 자다가도 소리를 지르며 깰 정도인데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저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결국 천벌을 받고 있구나 싶어 기분이 묘하기도 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혼자 술 한 잔을 기울이다 보면 불현듯 그때의 기억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다가도 지금쯤 저 없이 힘들어서 쩔쩔매고 있을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상상하면 금세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이러다 제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될 것만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제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길고 지루한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 짧게 요약하자면 저는 20살이 되던 해에 친부모님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저는 늘 부족하고 모자란 자식이었고 특히 사춘기 시절에는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오빠와 끊임없이 비교당했고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늘 없는 자식 취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분들이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20살이 되던 해 부모님은 먼저 제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고 저는 1,000만 원을 손에 쥐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단 한 번도 부모님을 찾지 않았고 부모님 역시 제게 연락 한 번 없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와는 좋지 않은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저 또한 좋은 딸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20살 이후 저는 오롯이 제 힘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간단한 아르바이트부터 공장 일을 거쳐 사무 관련 자격증을 따고 작은 회사에 다니며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에 대해 좋은 기억이 전무했기에 가정을 이룰 생각 없이 평생 혼자 살겠다고 다짐했었죠. 전 남편은 저보다 4살 많은 거래처 회사의 대리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그는 끈질기게 저를 쫓아다니며 호감을 표현했고 결국 그의 진심을 믿고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성장 배경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 술 한잔하며 제 과거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 지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당신 부모님이 나 같은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리 없으니 결혼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편하게 연애하다가 언제든 좋은 여자가 나타나면 헤어지자고요. 평범한 사람들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살 자신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자기가 더 자신이 있다며 한 번만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역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편모 가정에서 자랐고 결혼한 누나와 저보다 1살 많은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비슷한 아픔을 가졌기에 저를 더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걱정과는 달리 집안 분위기는 무척 화목해 보였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막내 시누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제 남편, 세 식구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커다란 착각에 빠졌습니다. 나도 이 남자와 결혼하면 저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구나. 내게도 드디어 진짜 가족이 생기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제 주변에는 결혼에 대해 조언해줄 어른 한 명 없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저 남편과 시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시댁도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고 남편 역시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는 낡은 빌라에 대출을 끼고 겨우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혼수부터 예단까지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기에 시어머니가 사오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그나마 저는 혼자 살면서 악착같이 모아놓은 돈이 좀 있었기에 결혼 준비가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제 쪽 하객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몇 명과 회사 동료 몇 명만이 제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사실 남들에게 말 못할 사정 때문에 결혼식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시댁 식구들이 끝까지 해야 한다고 고집하셔서 어쩔 수 없이 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 좋은 기억이라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를 억지로 꼽자면 신혼 초 퇴근길에 만나 손을 잡고 함께 집으로 걸어가던 그 짧은 순간 정도일까요? 시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미워하거나 괴롭히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결혼할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으셨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셨습니다. 시댁 식구들 중에서 실제로 어머님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남편과 저 둘뿐이었습니다. 시집간 큰 시누이는 돈 이야기만 꺼내면 힘들다며 죽는 소리를 했고 막내 시누이는 사실상 백수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머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는 고스란히 맞벌이를 하는 저희 부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둘 다 중소기업에 다니며 월급도 뻔한데 우리 두 사람 생활비에 어머님 병원비와 용돈까지 매달 상당한 돈이 빠져나가니 경제적으로 너무나 팍팍했습니다. 언젠가 내 집도 마련하고 아이도 낳고 싶다는 꿈은 그저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각종 공과금과 대출이자 어머님께 드리는 돈이 빠져나가고 나면 우리 부부의 생활비는 100만 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살면 살수록 더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결혼 전 혼자 살 때는 가끔 친구들을 만나 맛있는 것도 먹고 수다를 떨며 여유를 즐길 수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그럴 돈도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쓸 용돈이 거의 없으니 친구들 만나는 것조차 피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자기가 사줄 테니 나오라고 해도 얻어먹는 것이 미안하고 염치가 없어 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한번 얻어먹으면 다음엔 제가 사야 하는데 그 돈 몇만 원 쓰는 것조차 무서웠습니다. 결국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결혼하더니 사람이 이상하게 변했다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정말 앞뒤 안 가리고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그래야만 매달 적자를 면하고 단돈 50만 원이라도 적금을 부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돈 한 푼에 벌벌 떨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져가며 그게 궁상 떠는 민폐인 줄도 모른 채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입고 안 쓰고 안 먹으며 버티니 돈은 조금씩 모였습니다. 처음 빌라 전세로 시작했던 우리는 몇 년 후 대출을 다 갚았고 그 후에는 아파트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년 전 꿈에 그리던 우리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와 용돈을 매달 드리면서도 정말 피눈물 나게 모은 결과였습니다. 내 집으로 이사하던 날 저는 이제야말로 한숨 돌리고 조금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 저희 부부는 오랜 상해 끝에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팍팍한 현실 속에서 그리고 불우했던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 결혼 생활에서 유일하게 잘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5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피땀 흘려 이룬 우리의 보금자리.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데는 고작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집 대출금을 갚아가며 이제 막 행복을 꿈꾸려던 찰나 이번엔 막내 시누이가 제 인생을 통째로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시누이는 결혼하겠다며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직업도 불분명하고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좋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 가만히 지켜만 봤더니 둘이서 마음대로 살림을 차리고는 상상도 못할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불과 6개월 사이에 그 남자는 시누이의 명의로 휴대폰 소액 결제, 카드론, 신용대출은 물론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는 돈을 들고 그대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둘이 결혼 자금을 마련해서 같이 장사를 하자고 꼬드겼다는데 나이를 어디로 먹었는지 그런 어설픈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간 겁니다. 시누이가 대출받은 원금은 2천만 원이 채 안 됐지만 사채 보증을 서준 것도 있었고 어떻게든 혼자 해결해보겠다고 끙끙 앓으며 시간을 끄는 사이에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빚이 거의 5천만 원에 육박해서야 더는 감당할 수 없게 된 시누이는 울면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아르바이트나 전전하던 시누이에게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가족 중에 당장 그만한 목돈을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희 역시 집을 사면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다 받은 상황이라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께서 살고 계시던 전세집을 빼서 빚을 갚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으로 빚을 갚고 나면 월세방 하나 구하기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연세 드신 어머님이 이제 와서 월세를 살기 시작하면 그 월세와 생활비는 또 누가 감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결국 저희 부부는 피땀 흘려 장만한 우리 아파트를 팔아 시누이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의 집 전세살이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라며 저를 위로했지만 제 눈앞은 그저 캄캄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고생하며 살았을까? 20대에 결혼해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었는데 다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생각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남편과 소리 지르며 싸우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이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말이 있습니다. 원래 가족이라면 이 정도는 해주는 게 당연한 거야.
넌 제대로 된 가족이 없어서 이런 걸 이해 못하는 거야. 그 말은 제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저의 희생과 고통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이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작은 시누이가 저희 집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최소한 미안하다는 사과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며 자기 집안의 모든 불행이 제가 시집온 후부터 시작되었다고 악을 썼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한 것도, 자기가 사기꾼을 만난 것도, 집안이 풍비박산난 것도 전부 재수없는 제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요. 그때부터 약 1년 동안 제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시어머니부터 큰 시누이, 작은 시누이까지 그 집안 식구들은 똘똘 뭉쳐져 하나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를 지켜줘야 할 남편은 마치 남의 일인 양 방관하기만 했습니다. 두 시누이가 번갈아가며 저희 집에 쳐들어와 제 멱살을 잡고 욕을 해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때가 되면 시누이들은 모두 나 몰라라 했고 남편은 뻔뻔하게 저더러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한테 욕을 할 땐 언제고 왜 내가 당신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가야 하냐고 따지면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았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제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남편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하며 제 몫의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대사를 내뱉었습니다. 너한테 줄 돈이 어디 있어? 이혼하고 싶으면 당장 짐 싸서 몸만 나가. 기가 막혔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돈을 벌었고 결혼 전에 제가 모아놓은 돈까지 이 집에 다 쏟아부었는데 이제 와서 저보고 맨몸으로 나가라니요.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는 말을 듣고 시누이들이 또다시 저희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감히 뻔뻔하게 돈 달라는 소리를 할 수 있냐며 제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작은 시누이는 주방에서 홍두깨를 들고 저를 때릴 기세로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도 제 몸을 지키기 위해 큰 시누이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한 움큼 뽑아버렸고 작은 시누이를 넘어뜨린 뒤 홍두깨를 빼앗아 마구 휘둘렀습니다. 태어나서 누군가와 그렇게 처절하게 싸워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 동생들이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는 것을 보고서야 남편이라는 작자가 저를 뜯어말렸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와 작은 원룸을 얻고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누이들을 폭행 및 모욕으로 고소했습니다. 그 지옥 속에서 제 편이 되어준 사람은 오직 변호사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1년이 넘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댁 식구들의 협박은 끊이지 않았지만 저는 변호사님의 말만 믿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마침내 저는 협의 이혼에 성공했고 재산의 절반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폭행 고소는 그쪽에서도 쌍방으로 맞고소하는 바람에 서로 합의하고 없던 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저보다는 시누이들이 더 많이 다쳤기에 크게 억울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인간들과 길에서라도 마주치는 것이 싫어 회사도 옮기고 아주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돌아갈 친정도 책임져야 할 시댁도 먹여 살릴 자식도 없으니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그게 벌써 1년 전의 일입니다. 가끔 이혼한 전 남편이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옵니다. 잘 지내냐? 그때는 내가 미안했다. 보고 싶다. 같은 술주정을 늘어놓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신다는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제가 굳이 그의 번호를 차단하지 않았던 것은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들려오는 그들의 불행한 소식이 그들이 저 없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증거 같아서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저도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혼자 지내는 지금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소중합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는 끔찍한 일은 제 인생에 없을 겁니다. 그러던 지난달 또 한 번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엄마, 즉 전 시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점점 심해져서 혼자 둘 수 없는 상황이니 간병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혼할 무렵부터 시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세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은 죽어도 안 가시겠다고 버티시고 자식이라는 것들은 누구 하나 모실 생각을 안 하니 저희 부부가 이혼한 줄도 모르고 오직 제 이름만 부르며 저를 찾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펑펑 울면서 불쌍한 엄마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냐며 요양병원에 모시기 전까지만이라도 와서 간호를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와 이혼한 후 그는 시어머니 댁에 들어가 작은 시누이와 함께 살았는데 그 시누이는 작년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 집을 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현재는 전 남편 혼자서 치매에 걸린 노모를 돌보고 있다는 것이죠. 낮에 자기가 출근하고 나면 정신이 온전치 않은 노인네가 혼자 집에 있어야 하니 저보고 와서 어머님 간병도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같이 지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뻔뻔한 말을 들으며 대체 저 집안 사람들의 뇌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진심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정신 차려라. 우린 이제 이혼해서 남남이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냐. 내가 그동안 내 술주정 몇 번 받아줬더니 우리가 다시 합치기라도 할 것처럼 착각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말 할 거면 전화하지 말라며 번호를 차단하겠다고 하자 전화기 너머로 전 남편이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징징거리는 소리를 더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그 후 한참 동안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 나는 저 집안에서 일어나는 머리 아픈 사건 사고에 더 이상 휘말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모르는 번호로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막내 시누이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 잘못이었다며 이러다간 오빠가 엄마를 요양원에 내다 버릴 것 같다며 제가 다시 돌아와서 엄마를 돌봐주면 안 되겠냐고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비춰달라며 구구절절하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엔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3남매 중 누구 하나 자기 엄마를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구나 싶었습니다. 당신들 모두 천벌받는 거야. 지금보다 더 고생해봐야 정신 차리지. 라고 답장을 보내려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것 같아 그냥 시누이의 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저를 찾지 못하도록 멀리 이사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직장에서 제게 맡겨진 일만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오면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더 이상 신경 써야 할 사람도 제 얼굴만 보면 돈 달라고 손 벌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현재의 삶에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나마 멀리서 그 집안 식구들이 벌 받는 모습을 전해 들으니 너무나 행복하고 통쾌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을 방문해 더 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상처를 가진 모든 분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여성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편의 불행한 결혼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자신을 올가매던 굴레를 끊고 자신의 존엄성과 행복을 스스로 찾아 나선 생존의 기록입니다. 때로는 가장 용감한 선택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걷는 듯한 인생에서 우리는 때로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됩니다.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많은 이들이 그리는 행복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꿈이 산산조각 나고 믿었던 울타리가 나를 가두는 지옥의 감옥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7년간의 끔찍한 결혼 생활 끝에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찾은 한 여성의 처절하고도 통쾌한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저는 작년에 남편과 이혼하고 현재 혼자 살고 있는 35살의 여성입니다.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7년.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지긋지긋했던 악몽 같은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혼하고 나면 가끔 전 남편 생각도 나고 좋았던 기억 때문에 다시 새로운 사람을 찾게 된다고들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 남편과 그 시댁 식구들이라는 악마들 때문에 저는 앞으로 영원히 재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려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고 결혼 생활이라는 것 자체를 제 기억 속에서 완전히 도려내고 싶을 뿐입니다. 물론 우리의 결혼이 파탄에 이른 것에 제 잘못이 전혀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처음부터 제 몫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부당한 일에 마땅히 해야 할 말도 제대로 못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저는 여전히 후회와 악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그때의 시댁을 더 시원하게 뒤집어 엎고 쌍욕이라도 퍼부으며 더 날뛰지 못했던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대체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최근까지도 그 악마 같은 인간들이 아무렇지 않게 연락해서는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있을까요? 그 집안 식구들 얼굴이 꿈에라도 나오면 자다가도 소리를 지르며 깰 정도인데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저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결국 천벌을 받고 있구나 싶어 기분이 묘하기도 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혼자 술 한 잔을 기울이다 보면 불현듯 그때의 기억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다가도 지금쯤 저 없이 힘들어서 쩔쩔매고 있을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상상하면 금세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이러다 제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될 것만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제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길고 지루한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 짧게 요약하자면 저는 20살이 되던 해에 친부모님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저는 늘 부족하고 모자란 자식이었고 특히 사춘기 시절에는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오빠와 끊임없이 비교당했고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늘 없는 자식 취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분들이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20살이 되던 해 부모님은 먼저 제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고 저는 1,000만 원을 손에 쥐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단 한 번도 부모님을 찾지 않았고 부모님 역시 제게 연락 한 번 없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와는 좋지 않은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저 또한 좋은 딸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20살 이후 저는 오롯이 제 힘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간단한 아르바이트부터 공장 일을 거쳐 사무 관련 자격증을 따고 작은 회사에 다니며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에 대해 좋은 기억이 전무했기에
가정을 이룰 생각 없이 평생 혼자 살겠다고 다짐했었죠. 전 남편은 저보다 4살 많은 거래처 회사의 대리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그는 끈질기게 저를 쫓아다니며 호감을 표현했고 결국 그의 진심을 믿고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성장 배경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 술 한잔하며 제 과거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 지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당신 부모님이 나 같은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리 없으니 결혼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편하게 연애하다가 언제든 좋은 여자가 나타나면 헤어지자고요. 평범한 사람들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살 자신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자기가 더 자신이 있다며 한 번만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역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편모 가정에서 자랐고 결혼한 누나와 저보다 1살 많은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비슷한 아픔을 가졌기에 저를 더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걱정과는 달리 집안 분위기는 무척 화목해 보였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막내 시누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제 남편, 세 식구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커다란 착각에 빠졌습니다. 나도 이 남자와 결혼하면 저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구나. 내게도 드디어 진짜 가족이 생기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제 주변에는 결혼에 대해 조언해줄 어른 한 명 없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저 남편과 시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시댁도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고 남편 역시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는 낡은 빌라에 대출을 끼고 겨우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혼수부터 예단까지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기에 시어머니가 사오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그나마 저는 혼자 살면서 악착같이 모아놓은 돈이 좀 있었기에 결혼 준비가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제 쪽 하객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몇 명과 회사 동료 몇 명만이 제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사실 남들에게 말 못할 사정 때문에 결혼식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시댁 식구들이 끝까지 해야 한다고 고집하셔서 어쩔 수 없이 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 좋은 기억이라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를 억지로 꼽자면 신혼 초 퇴근길에 만나 손을 잡고 함께 집으로 걸어가던 그 짧은 순간 정도일까요? 시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미워하거나 괴롭히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결혼할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으셨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셨습니다. 시댁 식구들 중에서 실제로 어머님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남편과 저 둘뿐이었습니다. 시집간 큰 시누이는 돈 이야기만 꺼내면 힘들다며 죽는 소리를 했고 막내 시누이는 사실상 백수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머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는 고스란히 맞벌이를 하는 저희 부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둘 다 중소기업에 다니며 월급도 뻔한데 우리 두 사람 생활비에 어머님 병원비와 용돈까지 매달 상당한 돈이 빠져나가니 경제적으로 너무나 팍팍했습니다. 언젠가 내 집도 마련하고 아이도 낳고 싶다는 꿈은 그저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각종 공과금과 대출이자 어머님께 드리는 돈이 빠져나가고 나면 우리 부부의 생활비는 100만 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살면 살수록 더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결혼 전 혼자 살 때는 가끔 친구들을 만나 맛있는 것도 먹고 수다를 떨며 여유를 즐길 수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그럴 돈도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쓸 용돈이 거의 없으니 친구들 만나는 것조차 피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자기가 사줄 테니 나오라고 해도 얻어먹는 것이 미안하고 염치가 없어 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한번 얻어먹으면 다음엔 제가 사야 하는데 그 돈 몇만 원 쓰는 것조차 무서웠습니다. 결국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결혼하더니 사람이 이상하게 변했다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정말 앞뒤 안 가리고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그래야만 매달 적자를 면하고 단돈 50만 원이라도 적금을 부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돈 한 푼에 벌벌 떨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져가며 그게 궁상 떠는 민폐인 줄도 모른 채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입고 안 쓰고 안 먹으며 버티니 돈은 조금씩 모였습니다. 처음 빌라 전세로 시작했던 우리는 몇 년 후 대출을 다 갚았고 그 후에는 아파트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년 전 꿈에 그리던 우리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와 용돈을 매달 드리면서도 정말 피눈물 나게 모은 결과였습니다. 내 집으로 이사하던 날 저는 이제야말로 한숨 돌리고 조금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 저희 부부는 오랜 상해 끝에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팍팍한 현실 속에서 그리고 불우했던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 결혼 생활에서 유일하게 잘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5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피땀 흘려 이룬 우리의 보금자리.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데는 고작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집 대출금을 갚아가며 이제 막 행복을 꿈꾸려던 찰나 이번엔 막내 시누이가 제 인생을 통째로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시누이는 결혼하겠다며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직업도 불분명하고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좋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 가만히 지켜만 봤더니 둘이서 마음대로 살림을 차리고는 상상도 못할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불과 6개월 사이에 그 남자는 시누이의 명의로 휴대폰 소액 결제, 카드론, 신용대출은 물론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는 돈을 들고 그대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둘이 결혼 자금을 마련해서 같이 장사를 하자고 꼬드겼다는데 나이를 어디로 먹었는지 그런 어설픈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간 겁니다. 시누이가 대출받은 원금은 2천만 원이 채 안 됐지만 사채 보증을 서준 것도 있었고 어떻게든 혼자 해결해보겠다고 끙끙 앓으며 시간을 끄는 사이에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빚이 거의 5천만 원에 육박해서야 더는 감당할 수 없게 된 시누이는 울면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아르바이트나 전전하던 시누이에게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가족 중에 당장 그만한 목돈을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희 역시 집을 사면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다 받은 상황이라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께서 살고 계시던 전세집을 빼서 빚을 갚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으로 빚을 갚고 나면 월세방 하나 구하기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연세 드신 어머님이 이제 와서 월세를 살기 시작하면 그 월세와 생활비는 또 누가 감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결국 저희 부부는 피땀 흘려 장만한 우리 아파트를 팔아 시누이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의 집 전세살이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라며 저를 위로했지만 제 눈앞은 그저 캄캄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고생하며 살았을까? 20대에 결혼해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었는데 다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생각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남편과 소리 지르며 싸우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이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말이 있습니다. 원래 가족이라면 이 정도는 해주는 게 당연한 거야. 넌 제대로 된 가족이 없어서 이런 걸 이해 못하는 거야. 그 말은 제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저의 희생과 고통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이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작은 시누이가 저희 집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최소한 미안하다는 사과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며 자기 집안의 모든 불행이 제가 시집온 후부터 시작되었다고 악을 썼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한 것도, 자기가 사기꾼을 만난 것도, 집안이 풍비박산난 것도 전부 재수없는 제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요. 그때부터 약 1년 동안 제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시어머니부터 큰 시누이, 작은 시누이까지 그 집안 식구들은 똘똘 뭉쳐져 하나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를 지켜줘야 할 남편은 마치 남의 일인 양 방관하기만 했습니다. 두 시누이가 번갈아가며 저희 집에 쳐들어와 제 멱살을 잡고 욕을 해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때가 되면 시누이들은 모두 나 몰라라 했고 남편은 뻔뻔하게 저더러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한테 욕을 할 땐 언제고 왜 내가 당신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가야 하냐고 따지면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았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제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남편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하며 제 몫의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대사를 내뱉었습니다. 너한테 줄 돈이 어디 있어? 이혼하고 싶으면 당장 짐 싸서 몸만 나가. 기가 막혔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돈을 벌었고 결혼 전에 제가 모아놓은 돈까지 이 집에 다 쏟아부었는데 이제 와서 저보고 맨몸으로 나가라니요.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는 말을 듣고 시누이들이 또다시 저희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감히 뻔뻔하게 돈 달라는 소리를 할 수 있냐며 제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작은 시누이는 주방에서 홍두깨를 들고 저를 때릴 기세로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도 제 몸을 지키기 위해 큰 시누이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한 움큼 뽑아버렸고 작은 시누이를 넘어뜨린 뒤 홍두깨를 빼앗아 마구 휘둘렀습니다. 태어나서 누군가와 그렇게 처절하게 싸워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 동생들이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는 것을 보고서야 남편이라는 작자가 저를 뜯어말렸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와 작은 원룸을 얻고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누이들을 폭행 및 모욕으로 고소했습니다. 그 지옥 속에서 제 편이 되어준 사람은 오직 변호사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1년이 넘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댁 식구들의 협박은 끊이지 않았지만 저는 변호사님의 말만 믿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마침내 저는 협의 이혼에 성공했고 재산의 절반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폭행 고소는 그쪽에서도 쌍방으로 맞고소하는 바람에 서로 합의하고 없던 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저보다는 시누이들이 더 많이 다쳤기에 크게 억울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인간들과 길에서라도 마주치는 것이 싫어 회사도 옮기고 아주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돌아갈 친정도 책임져야 할 시댁도 먹여 살릴 자식도 없으니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그게 벌써 1년 전의 일입니다. 가끔 이혼한 전 남편이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옵니다. 잘 지내냐? 그때는 내가 미안했다. 보고 싶다. 같은 술주정을 늘어놓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신다는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제가 굳이 그의 번호를 차단하지 않았던 것은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들려오는 그들의 불행한 소식이 그들이 저 없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증거 같아서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저도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혼자 지내는 지금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소중합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는 끔찍한 일은 제 인생에 없을 겁니다. 그러던 지난달 또 한 번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엄마, 즉 전 시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점점 심해져서 혼자 둘 수 없는 상황이니 간병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혼할 무렵부터 시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세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은 죽어도 안 가시겠다고 버티시고 자식이라는 것들은 누구 하나 모실 생각을 안 하니 저희 부부가 이혼한 줄도 모르고 오직 제 이름만 부르며 저를 찾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펑펑 울면서 불쌍한 엄마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냐며 요양병원에 모시기 전까지만이라도 와서 간호를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와 이혼한 후 그는 시어머니 댁에 들어가 작은 시누이와 함께 살았는데 그 시누이는 작년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 집을 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현재는 전 남편 혼자서 치매에 걸린 노모를 돌보고 있다는 것이죠. 낮에 자기가 출근하고 나면 정신이 온전치 않은 노인네가 혼자 집에 있어야 하니 저보고 와서 어머님 간병도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같이 지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뻔뻔한 말을 들으며 대체 저 집안 사람들의 뇌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진심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정신 차려라. 우린 이제 이혼해서 남남이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냐. 내가 그동안 내 술주정 몇 번 받아줬더니 우리가 다시 합치기라도 할 것처럼 착각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말 할 거면 전화하지 말라며 번호를 차단하겠다고 하자 전화기 너머로 전 남편이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징징거리는 소리를 더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그 후 한참 동안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 나는 저 집안에서 일어나는 머리 아픈 사건 사고에 더 이상 휘말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모르는 번호로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막내 시누이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 잘못이었다며 이러다간 오빠가 엄마를 요양원에 내다 버릴 것 같다며 제가 다시 돌아와서 엄마를 돌봐주면 안 되겠냐고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비춰달라며 구구절절하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엔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3남매 중 누구 하나 자기 엄마를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구나 싶었습니다. 당신들 모두 천벌받는 거야. 지금보다 더 고생해봐야 정신 차리지. 라고 답장을 보내려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것 같아 그냥 시누이의 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저를 찾지 못하도록 멀리 이사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직장에서 제게 맡겨진 일만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오면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더 이상 신경 써야 할 사람도 제 얼굴만 보면 돈 달라고 손 벌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현재의 삶에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나마 멀리서 그 집안 식구들이 벌 받는 모습을 전해 들으니 너무나 행복하고 통쾌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을 방문해 더 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상처를 가진 모든 분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여성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편의 불행한 결혼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자신을 올가매던 굴레를 끊고 자신의 존엄성과 행복을 스스로 찾아 나선 생존의 기록입니다. 때로는 가장 용감한 선택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걷는 듯한 인생에서 우리는 때로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됩니다.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많은 이들이 그리는 행복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꿈이 산산조각 나고 믿었던 울타리가 나를 가두는 지옥의 감옥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7년간의 끔찍한 결혼 생활 끝에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찾은 한 여성의 처절하고도 통쾌한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저는 작년에 남편과 이혼하고 현재 혼자 살고 있는 35살의 여성입니다.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7년.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지긋지긋했던 악몽 같은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혼하고 나면 가끔 전 남편 생각도 나고 좋았던 기억 때문에 다시 새로운 사람을 찾게 된다고들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 남편과 그 시댁 식구들이라는 악마들 때문에 저는 앞으로 영원히 재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려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고 결혼 생활이라는 것 자체를 제 기억 속에서 완전히 도려내고 싶을 뿐입니다. 물론 우리의 결혼이 파탄에 이른 것에 제 잘못이 전혀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처음부터 제 몫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부당한 일에 마땅히 해야 할 말도 제대로 못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저는 여전히 후회와 악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그때의 시댁을 더 시원하게 뒤집어 엎고 쌍욕이라도 퍼부으며 더 날뛰지 못했던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대체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최근까지도 그 악마 같은 인간들이 아무렇지 않게 연락해서는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있을까요? 그 집안 식구들 얼굴이 꿈에라도 나오면 자다가도 소리를 지르며 깰 정도인데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저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결국 천벌을 받고 있구나 싶어 기분이 묘하기도 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혼자 술 한 잔을 기울이다 보면 불현듯 그때의 기억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다가도 지금쯤 저 없이 힘들어서 쩔쩔매고 있을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상상하면 금세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이러다 제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될 것만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제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길고 지루한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 짧게 요약하자면 저는 20살이 되던 해에 친부모님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저는 늘 부족하고 모자란 자식이었고 특히 사춘기 시절에는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오빠와 끊임없이 비교당했고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늘 없는 자식 취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분들이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20살이 되던 해 부모님은 먼저 제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고 저는 1,000만 원을 손에 쥐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단 한 번도 부모님을 찾지 않았고 부모님 역시 제게 연락 한 번 없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와는 좋지 않은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저 또한 좋은 딸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20살 이후 저는 오롯이 제 힘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간단한 아르바이트부터 공장 일을 거쳐 사무 관련 자격증을 따고 작은 회사에 다니며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에 대해 좋은 기억이 전무했기에 가정을 이룰 생각 없이 평생 혼자 살겠다고 다짐했었죠. 전 남편은 저보다 4살 많은 거래처 회사의 대리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그는 끈질기게 저를 쫓아다니며 호감을 표현했고 결국 그의 진심을 믿고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성장 배경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 술 한잔하며 제 과거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 지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당신 부모님이 나 같은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리 없으니 결혼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편하게 연애하다가 언제든 좋은 여자가 나타나면 헤어지자고요. 평범한 사람들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살 자신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자기가 더 자신이 있다며 한 번만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역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편모 가정에서 자랐고 결혼한 누나와 저보다 1살 많은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비슷한 아픔을 가졌기에 저를 더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걱정과는 달리 집안 분위기는 무척 화목해 보였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막내 시누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제 남편, 세 식구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커다란 착각에 빠졌습니다. 나도 이 남자와 결혼하면 저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구나. 내게도 드디어 진짜 가족이 생기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제 주변에는 결혼에 대해 조언해줄 어른 한 명 없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저 남편과 시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시댁도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고 남편 역시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는 낡은 빌라에 대출을 끼고 겨우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혼수부터 예단까지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기에 시어머니가 사오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그나마 저는 혼자 살면서 악착같이 모아놓은 돈이 좀 있었기에 결혼 준비가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제 쪽 하객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몇 명과 회사 동료 몇 명만이 제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사실 남들에게 말 못할 사정 때문에 결혼식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시댁 식구들이 끝까지 해야 한다고 고집하셔서 어쩔 수 없이 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 좋은 기억이라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를 억지로 꼽자면 신혼 초 퇴근길에 만나 손을 잡고 함께 집으로 걸어가던 그 짧은 순간 정도일까요? 시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미워하거나 괴롭히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결혼할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으셨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셨습니다. 시댁 식구들 중에서 실제로 어머님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남편과 저 둘뿐이었습니다. 시집간 큰 시누이는 돈 이야기만 꺼내면 힘들다며 죽는 소리를 했고 막내 시누이는 사실상 백수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머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는 고스란히 맞벌이를 하는 저희 부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둘 다 중소기업에 다니며 월급도 뻔한데 우리 두 사람 생활비에 어머님 병원비와 용돈까지 매달 상당한 돈이 빠져나가니 경제적으로 너무나 팍팍했습니다. 언젠가 내 집도 마련하고 아이도 낳고 싶다는 꿈은 그저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각종 공과금과 대출이자 어머님께 드리는 돈이 빠져나가고 나면 우리 부부의 생활비는 100만 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살면 살수록 더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결혼